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주도의 환경을 사랑하시고 또 하느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여러분, 저는 방금 소개받은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도의 식물에 관한 공부와 일을 약 15년간 해온 임은영 크리스나라고 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셨는데 제가 제대 위에 올라와도 되는 사람인지 제 미약한 지식과 경험이 과연 이 시간 귀하게 내주신 분들께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는 제가 잘나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언제는 제가 잘나서 논문을 썼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다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미약하지만 주님께서 이 시간 저를 사용해 주셔서 힘들게 오신 여러분이 아까운 시간은 아니었다라고 하실 수 있는 시간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제주의 식물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식물의 정의와 제주의 식물 분포 특성을 서론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틀랑학교 수강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주식물 1가지, 제주교구 가톨릭 신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제주식물 3가지, 제주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주식물 30가지를 준비해서 왔습니다. 아마 간략한 소개 형식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혼자서라도 제주의 식물을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한 팁으로 말씀드리는 형식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식물을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식물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선 식물의 특성은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세포벽이 있다. 두 번째, 엽록소가 있어 광합성을 통해 영양분을 스스로 만든다. 세 번째, 자유롭게 운동할 수 없다. 여러분들께서 학창 시절에 혹은 자녀들의 숙제를 도와주시면서 이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양파의 표피세포이고 이것은 구강의 산피세포라고 해서 입 안을 면봉으로 얇게 긁어서 현미경으로 본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양파는 세포벽이 있어서 규칙적인 배열을 하는 반면 구강 상피세포는 동물의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벽이 없고 불규칙한 배열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식물은 엽록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받고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서 이산화탄소와 어렵습니까? 예, 쉽죠.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을 통해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스스로 양분을 흡수합니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굳이 이동을 하면서까지 양분을 섭취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동물과 달리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식물을 분류를 하는데요. 예전에는 정말 옛날에는 움직이지 않는 모든 생물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버섯도 포함이 됐었고요. 해조류도 식물의 범주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이렇게 크게 죄송합니다. 크게 선태식물이라고 불리는 이끼, 그리고 양치식물, 그리고 꽃과 나무로 표현할 수 있는 종자식물이 포함이 됩니다. 선태식물과 양치식물은 포자로 번식을 하는데요. 관다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없고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종자식물은 자방이 겉으로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에 따라 거시식물, 속시식물로 나누고요. 그리고 속시식물은 이렇게 떡잎이 자랄 때 하나냐, 2개냐에 따라서 외떡잎 식물과 쌍떡잎 식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물을 어디까지
말하는 줄 알았으니까 제주의 식물 분포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4,200종의 관속식물과 약 900종의 선택식물이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얼마나 있을까요? 약 2,000여 종, 약 500종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정말 한반도에 비하면 작은데 반 이상의 식물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겐 한라산이 있고 곶자왈이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면적임에도 다양하고 독특하고 희귀한 식물이 다수 분포하는 이유는 한라산이 중앙에 솟아 있기 때문에 수직 분포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곶자왈, 습지, 하천 등의 독특한 특이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전에는 육지와 연결된 시기도 있었고요. 육지에서 분리돼서 고립된 시기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종이 갈라지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독특하게 생겨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제주의 식물 수직 분포에 관해서는 방위에 따라서 또는 학자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얘기되기도 합니다만 대략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해안식물 때부터 해서 침엽수림 및 관목림 때까지 고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식물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초지대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는 농경이라든가 방목 등으로 인해서 나무들을 싹 베어버리고 새롭게 띠나 잔디나 참혹새와 같은 식물들이 발달한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틀랑학교 수강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주식물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뭘 준비했을 것 같습니까? 예, 정답입니다. 예, 산딸나무인데요. 예, 산딸나무는 제주어로 틀랑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층층나무과에 속하고 일본과 한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겨울에 잎이 지는 큰키나무, 즉 낙엽성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5월과 6월에 꽃이 피고 9월과 10월에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는 빨갛고 달아서 식용으로도 쓰였습니다. 이 외에도 목재용과 약용으로 쓰이는 굉장히 유용한 자원식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틀랑을 택했는지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서양 산딸나무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여기서 떠오르는 것들이 각자 있으실 것 같아요. 뭐가 떠오르십니까? 십자가가 떠오르십니까? 예, 역시 틀랑학교 수강생들이라서 다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꽃잎처럼 보이는 이 부분은 사실 꽃잎은 아니고요. 예, 이제 타겹입니다. 예, 타겹인데 형태가 배열이 십자가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딸나무와는 달리 유럽이나 서양에서 많이 심고 있는 이 서양 산딸나무는 이 타겹의 끝이 다소 패여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손과 발에 난 못자국 그리고 피 흘림을 연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진짜 꽃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관을 형태적으로 연상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와 연결지어서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사랑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십자가로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시대 그 지역에 이 나무는 없었을 수도 있다. 층층나무과에 속하는 다른 종일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아픔을 너무 기억하고 있는 나머지 주님께서 하느님께서 이제부터는 더 크지 말아라 해서 높이가 많이 안 자라게 됐다는 전설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마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산딸나무의 꽃말은 희생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12명의 위원회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2꼭지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 12개의 꽃이 24개, 48개, 정말 셀 수 없는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이 시간이 정말 강한, 선한, 영향력 있는 실천으로 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벌써 강의의 3분의 1을 달려오셨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제주교구 가톨릭 신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제주식물 3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네, 바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제주 사람들에게 왕벚나무, 구상나무, 온주밀감을 선물한 타케 신부님의 영성과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타케 신부님은 프랑스에서 출생하시고 사제서품을 받으신 후 우리나라에 선교 활동을 오게 되십니다. 이 선교회에서는 선교사로 부임을 한다고 결심을 하면 다시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맹세한다고 합니다. 신부님께서는 이제수의 난으로 정말 어려운 사목 분위기에 오셔서 열심히 사목 활동하시고 또 제주도민 섬기고 또 식물 연구 열심히 하시다가 목포와 대구로 가시고요. 그곳에서 은퇴하셔서 선종해서 지금은 대구대교구 성직자 묘지에 잠들어 있습니다. 타케 신부님이 제주 식물학계에 남긴 발자취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케 신부님은 전문적인 식물학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식물을 보는 눈은 굉장히 남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한라산 관울사 부근에서 자생하고 있는 왕벚나무를 처음으로 발견했고 이 식물 표본을 전문가에게 보내서 동정함으로써 세계 식물학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 주재하고 있었던 포리 신부님과 함께 한라산에서 구상나무를 채집했고 이 표본의 일부가 미국 하버드대에 보내져서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로 사랑받고 있는 구상나무가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벚나무를 전달하는 대가로 온주밀감을 14그루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주 농민들이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 감귤 사업을 정말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농가에 분양해 줌으로써 제주도 서귀포에 감귤 산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애썼던 선구자입니다. 그중 왕벚나무와 구상나무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왕벚나무는 장미과에 속하는 식물로 한국 특산 식물이며 산림청 지정 희귀 및 멸종 위기 식물입니다. 자꾸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거라고 막 우깁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학적인 증거가 없이 우기는 것뿐이고요. 왕벚나무는 제주도에 자생지가 있는 한국 특산 식물입니다. 제주도에는 왕벚나무를 말고도 같은 속에 속하는 많은 벚나무 속 식물들이 있습니다. 잔털나무, 올벚나무, 벚나무와도 굉장히 비슷한데 왕벚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화경, 꽃자루와 암술대에 털이 있다는 것과 올벚나무와는 달리 여기 악통이 밋밋하다는 점에서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구상나무 같은 경우에는 제주방언으로 구상랑 또는 구상랑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 특산 식물입니다. 그리고 ICUN 적색목록 멸종 위기종이며 산림청 위기식물이고 환경부 국가 기후변화 생물 지표종입니다. 우리가 한라산을 한참 올라가다 보면 향긋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구상나무의 향기인데요. 최근에 안타깝게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도 뭔가 애써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타케 신부님은 많은 식물을 채집해서 우리나라 정말 획기적인 이정표를 남기신 분이고요. 이분이 보낸
표본들이 유명한 표본관에 보관돼서 많은 연구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케 신부님의 공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고유종인 한라부츠 등 많은 식물에 타케 신부님의 이름이 쓰이고 있습니다. 타케 신부님에 대해서 일부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제주도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에 대한 정보를 외국에 너무 많이 오픈을 했다, 반출을 시켰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생태시대 사목자의 모델이며 교육, 역사, 문화 등 통합 생태론적 차원에서 타케 신부의 삶과 영성을 돌아보는 기회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공로에 비해서 기념하는 사업도 너무 적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주식물 30가지, 딱 30가지만 정리하고 왔습니다. 우선 한라산, 오름, 곶자왈, 습지, 계곡, 해안의 식물들을 각각 5종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려서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한라산의 식물들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한테 주목해달라고 주목 골라온 거 아닙니다. 주목은 한라산 600m 이상부터 쭉 나타나는, 그러니까 낙엽 하류스림과 구상나무림에 쭉 나타나는 침엽수 중에 하나입니다. 빨간 열매가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다음은 시로미입니다. 시로미 열매 드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열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달콤 새콤한 맛이 기대되는 그런 식물입니다. 이 식물도 고산 지역에만 분포하는 식물이라서 점점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 갈 곳이 없어지는 식물입니다. 이쁘죠? 설행초입니다. 한라산에 물기가 있는 곳에 자라는 식물입니다. 제주환기입니다. 이 식물은 한국 특산 식물입니다. 한라 고들빼기입니다. 종소명에 한라엔시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라산에 있는 이란 뜻인데요. 이렇게 학명들은 라틴어로 표현이 됩니다. 라틴어는 죽은 언어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은 자꾸 변하죠. 그래서 이렇게 라틴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다음은 오름의 식물들입니다. 오름은 주로 농경이나 이런 말을 풀어놔서 말들이 먹이를 뜯어먹는 곳으로 많이 활용이 돼서 2차 초지대로 변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띠라든가 참억새라든가 이런 식물들이 많이 분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산작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백합과 식물이기 때문에 알뿌리가 있는데요. 이 알뿌리는 약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산자고에는 매산자, 자애로울 자자, 그 다음에 시어머니 곶자라는 한자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얽힌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한 자애로운 시어머니가 등창에 걸린 며느리가 다 죽어가는데 꿈에서 현자가 나타나 저 풀에 알뿌리를 캐어다 며느리의 환부에 발라주면 나을 것이다 했는데 나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물을 산자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식물에는 많은 이야기가 얽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공부해 나가시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야구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은 아닌데요. 아까 식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엽록소가 있고 광합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식물은 초록색이 없죠. 엽록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생을 합니다. 보통 이제 벽과식물, 참억새 이런 식물들의 기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새끼 노르기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곶자알에도 많이 분포하는 식물인데요. 흔해 보이지만 한국 특산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꽃잎 색깔이 하얀색이 아니라 분홍색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분홍새끼 노르기 이렇게도 인지를 하고 계신데 그냥 색깔의 변이의 폭입니다. 색이 변화하는 폭이기 때문에 같은 종입니다. 그 다음 어렸을 때 좀 드셔보실 수도 있는데 줄딸기입니다. 오름 가는 길 어귀에서 마주치기 쉬운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름 주변에는 이렇게 제비꽃과 식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흰색, 뭐 노란색, 보라색, 그리고 잎 모양도 굉장히 다양한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제비꽃 해버리지만 되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보시는 식물은 낚시 제비꽃입니다. 좀 아쉽죠? 몇 종 안 하고 막 넘어가서. 예, 저도 계속 빼버리니까 되게 아깝긴 했는데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특히 곶자왈은 정말 많은 식물, 독특한 식물이 분포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딱 5개만 고르려고 하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예, 곶자왈은 저번에 이제 고재량 대표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 제주도의 특이 생태계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 식물은 꼭 넣어야겠더라고요. 예, 제주 고사리 3입니다. 여러분들 보신 적 있나요? 보신 적 있으신 분? 뉴스나 뭐 책에서라도 예, 생각보다 많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주 고사리 3은 무슨 삼, 뭐 인삼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양치식물입니다. 한국 특산 식물이고 소택지라고 해서 물이 뭐 내릴 때는 차 있다가 수일 내에 빠져버리는 그런 습지에 사는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분포하고요, 한국에서도 제주도에만 분포하고, 제주도에서도 동쪽 곶자왈, 뭐 선을, 동복, 김영 다 하나로 이어져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만 있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개발의 위협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정말 취약한 종입니다. 이 식물은 나도 고사리 3과에 속하는데요. 예, 고사리 3과에 속하는데요. 이 식물은 6천만 년 전에 출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250만 년 전에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만 이 식물이 있을까? 과학적으로 풀기 힘든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학자들에게는 이렇게 미션이 있습니다. 아이고. 예, 가까이 보시면 이런 형태입니다. 굉장히 작은 식물입니다. 예. 다음은 변산 바람꽃입니다. 예, 미나리아 제비과 식물이고 숲속 그늘에 있습니다. 교래곶자에서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다음은 가시딸기입니다. 한국 특산 식물이고요. 이름과는 달리 가시가 없습니다. 다음은 으름난초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이고요. 숲속에서 자라고 썩은 균사에 기생합니다. 엽록소가 없죠. 예. 이 식물은 열매를 보시면 으름을 닮았습니다. 우리 졸갱이라고 해서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나나보다 훨씬 단 그런 식물인데 그걸 닮아서 으름난초라고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난초과 식물들은 그 자생지 환경이 독특하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 변화에 취약한 식물입니다. 그리고 도체 위협도 많습니다. 상품 가치가 높기 때문에 막 해가 버려서 순식간에 사라지기 쉬운 그런 안타까운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식물들입니다. 다음 역시도 조금 잘려서 죄송합니다. 양난초라는 난과 식물이고 희귀 식물입니다. 곶자왈에서는 반그늘의 돌무더기에 분포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습지에 사는 식물들입니다. 제가 이걸 2006년에 찍었는데요. 지금은 데크가 많이 놓여져서 이 광경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에는 무리끼가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무리끼는 예전에는 외국에서는 붕대로 사용될 만큼 흡수력이 굉장히 높은 식물 중에 하나고요. 토피어리로 많이 만들어서 왜 화분 가게에 보면 원예 가게에 보면 곰이라든가 뭐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팔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분을 워낙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포장한다거나 아니면 배양토로도 피트모스라고 하는 배양토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 블루베리 재배하시는 분들 막 맞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도 많이 쓰입니다. 다음은 한라부추인데요. 우리가 천백고지 습지에 가보면
이렇게 한라부츠가 큰 군락을 이뤄서 쫙 펼쳐져 있는 장관을 보게 됩니다. 이 한라부츠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타케 신부님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종소명이 지어져 있습니다. 예, 한국 특산 식물입니다. 다음은 자주 당기개인데요. 통발과에 속하고요.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입니다. 대부분의 수생식물들은 습지라는 맞춤형 자생지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귀한 식물들입니다. 다음은 물질경이입니다. 자라풀과고요. 물속에서 자랍니다. 지금 부생식물로서 물에 많이 가려져 버렸는데 전체적인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은 어리연꽃입니다. 네, 물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다음은 계곡에 사는 식물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솔잎란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란이라고 해서 난이 아니고요. 양실식물에 가까운 식물입니다. 가장 원시적인 식물이라고 여겨지는 식물이고요. 멸종위기 식물 2급으로서 계곡 등의 바위 틈에 자랍니다. 뿌리 같은 게 제대로 되어 있는 식물이 아닙니다. 다음은 초령목인데요.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으로 계곡 주변 상록하렵스림 내에 분포합니다. 예전에 초령이라고 해서 귀신을 부르는 나무, 귀신나무 이렇게 알려지긴 했지만 번역이 잘못된 거라고 합니다. 불전에 올리는 그런 식물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만년콩입니다. 콩과에 속하는 식물이고 멸종위기 종이고 계곡에 정말 드물게 자라는 식물인데요. 일단은 이게 상록성이기 때문에 만년이라는 이름을 썼고, 그리고 이거를 처음 발견하신 할아버지 이름이 김이만 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년콩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업적을 남기려면 여러분도 하나쯤 좀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상남풀인데요. 이것 역시 엽록소가 없어서 부생토 위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다음은 버먼초 혹은 석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식물인데 유사한 식물로는 또 애기 버먼초라는 식물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굉장히 부식토 위에 드물게 자라는 식물입니다. 엽록소가 없는 식물입니다. 다음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라산부터 해서 이제 해안가로 다 오셨습니다. 해안에 사는 식물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검은별 고사리라는 양치식물이 있습니다. 처음엔 이 식물을 습지로 넣을까 하다가 해안가 가까이에 있는 습지에 분포하는 식물이라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입니다. 황근입니다. 무궁화 닮았지요? 같은 속식물입니다. 네,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입니다. 다음은 암대극입니다. 해안에 암석지에 자라는데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할 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척박한 돌 위에 모여 자라는 모습을 통해서 제주도민의 삶을 많이 투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갯완두입니다. 해변의 모래땅 위에 자라는 콩과 식물입니다. 다음은 갯실새삼인데요. 나팔꽃 종류랑 같은 과입니다. 바닷가에 순비기 나무 등에 기생합니다. 자기 스스로 양분을 낼 수 없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가 다 보여주고 누가 다 알려주면 좋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이제는 혼자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물 이름 알아가는 방법. 여러분들 요즘은 스마트폰들 많이들 쓰시는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검색하는 방법인데요. 요즘은 네이버나 다음 어플에 사진을 찍어서 꽃을 인식시켜서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은데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자료를 올리시는 분들은 어느 날 사진을 찍고 그 다음날 혹은 다다음날 계속 올리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 계절에 이런 식물이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구나 하면서 하나씩 알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탐방로라든가 산책로라든가 보존원이라든가 전시림이라든가 이런 곳에 수목 표찰이 달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 구내에도 있는데요. 거기 표찰을 보면서 하나씩 이름을 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난 성이 안 찬다, 이걸로 모자라다 싶으시면 도감이나 자료집 등을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은 정부 지침상 자료들을 많이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자료들은 막 인터넷에 다 오픈을 하거든요. 책 같은 경우도 PDF 파일로 다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그것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찬찬히 보시면 많은 공부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에게 물어본다거나 동호회 할당을 한다거나 하면 되겠습니다. 참 원론적인 얘기였죠. 그런데요, 우리가 사람을 알아갈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알고 누군가의 소개를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식물도 그냥 천천히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알아가시면 충분합니다. 가까이 있는 식물부터 하나씩 알아가고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전과는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봐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과 어우러진 모든 풍경들이 새롭게 보이고 그대로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우리가 식물이 중요하다, 보호해야겠다 해서 그 식물을 우리 집 앞마당에 보존을 한다면 잘 살 수 없습니다. 그 식물이 있는 자생지를 통째로 보존할 때 우리가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신이 지은 것에는 결코 흠이 없습니다. 작은 씨앗이 표면에 미세한 홈조차 매끄럽고 세련됐습니다. 제가 현미경으로 종자를 종종 찍어보는데 이건 진달래과 식물들을 모아본 겁니다. 진달래도 꽃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열매도 크지 않은데 이렇게 미세하게 매끈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하는 핀셋, 독일에서 만들고 일본에서 만들고 굉장히 정교한 성격의 나라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해부 현미경으로 봐도 매끈하지 않습니다. 매끈하지 않아도 충분히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신은 쓸모없는 것은 창조하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에는 그분의 목적과 계획이 깃들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